소프트웨어 공학과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소프트웨어 공학과 학생 여러분들을 위한 특강 시간으로 자동차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표준 오토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조금 긴데 핵심 키워드는 오토사입니다. 오토사. 실무에서는 이거를 R 발음을 내서 오토사르라고도 읽는 분들이 있기는 한데 미국식으로 하면 그냥 오토사가 맞죠. 여러분들 지금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하시지만 이 자동차 업계도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이 핫 이슈죠. 잘 아시겠지만 전통적으로 자동차라고 하는 거는 이때까지 하드웨어 베이스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뭐 자동차 뭐 옛날에는 소프트웨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뭐 전기 자동차 뭐 여러 종류의 자동차들이 나오면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만 ECU라고 하는 자동차 핵심이 우리 이 집선 장비가 되는 거죠. 거기에 사실은 컴퓨터가 하나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ECU에 대한 펌웨어를 해킹을 한다든지 아니면 조작을 한다든지 뭐 이 거리수를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특히 이게 지금 자율주행 자동차와 더불어서 엄청난 문제들을 일으키는 부분들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이슈에 대한 소프트웨어 표준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이미 오토사는 2003년부터 만들어진 표준 아키텍처 표준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계속 발전을 해서 버전이 아마 2022년도 기준으로 4.4번까지 왔는데 오토사가 이런 어떤 이 표준들이 만들어지는 거에 대한 완전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요. 무슨 얘기냐면 ECU는 자동차 회사별로 다 달라요. 부품을 만드는 회사들은 내가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에 ECU를 납품한다면 그 표준 규격을 다 맞춰야 된다고요. 네. 보쉬에 들어가는 거랑 현대자동차에 들어가는 거랑 다르다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서플라이라고 말을 하죠. 우리가 이 공급 업체들이 현대 거를 하는 거 맞추는 거, 보쉬 맞추는 거 다 다르게 맞춰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토사는 뭐를 추구를 한다 이제 마치 레고 블록처럼 현대자동차의 이슈에 뭐 보쉬에 이거에 이런 식으로 다 조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만들고 있는 생태계, 자동차 업계의 생태계의 표준을 만들어지는 겁니다. 단순하게 어떤 이슈 하나만 되는 부분이 아니고. 그런데 이제 핵심은 이슈에 대한 표준을 만들어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동차 쪽에서도 이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들이 기존의 하드웨어 베이스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다 넘어갔고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 보시면 진짜 핵심 능력 있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들이 거기에 이제 자동차 업계 쪽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더 요구를 하는 거고요. 해킹도 막아야 되고 기능도 더 좋아져야 되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소프트웨어 특강 시간으로 이 오토사라고 하는 표준 아키텍처가 뭐고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어떤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크게 자동차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표준 오토사에 대해서 볼 거는 크게 주제를 한 세 가지로 봤어요. 오토사를 쓰는 목적이 뭐냐? 뭐 좋으니까 어떤 좋은 목적이 있으니까 쓸 거잖아요. 도대체 목적이 뭐냐? 그리고 오토사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는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느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 XML이라고 하는 언어 아시죠? 문서 포맷. 거기에 오토사르 XML, 그러니까 AR을 붙이는 거예요. 이게 AR, 오토사르의 약자입니다. AR XML이 여기에 협력업체라든지 자동차를 만드는 부품업체들인지 어떤 인터페이스 규격이 표준이 필요한데 여기에서 표준 문서의 언어가 어떤 거다? AR XML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기본으로 해서 다 인터페이스가 되기 때문에 AR XML이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인터페이스 하는지가 오토사의 사실은 핵심 아키텍처가 됩니다. 그래서 AR XML까지 한번 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토사르라고 하는 게 오토사르 실무 용어를 해서 죄송한데 오토사가 미국식 발음으로 정식으로 맞는 거죠. 오토사가 어떤 목적으로 탄생이 되었는지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오토사라고 하는 거는 개방형 자동차 표준 소프트웨어 구조의 약자예요. 그래서 더 정확하게 그냥 말을 하면 ECU 소프트웨어의 효율적인
개방과 관리를 위한 표준 아키텍처입니다. 약간 이제 지금 파워포인트가 그 규격이라서 약간 겹쳤는데, 예, 요거는 다음번 올릴 때에는 좀 맞춰갖고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지금 오토사 ORG에 있는 홈페이지에 있는 정의입니다. 예, 약자가 오토모티브 오픈 시스템 아키텍처라는 거죠. 오픈 시스템 아키텍처, 개방형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라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오토모티브. 여기서 오토모티브는 비단 자동차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쉽게 자동차이지만 이렇게 뭐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거. 오토모티브는 사전을 찾아보시면 훨씬 더 큰 개념입니다. 자동차에 비해서. 한번 읽어보면 is a worldwide development partnership이다. of vehicle manufacturer. 그러니까 vehicle, 굴러다니는 종류에 대한 모든 manufacturing supplier, 그 공급업체를 말하는 거죠. service provider, service provider on the company from the automotive electronic. 관련된 모든 그런 장치 산업들을 다 말하는 거죠. semiconductor and software industry, 소프트웨어 인더스트리까지 포함된 거. 키가 이제 이런 서플라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말로는 이제 공급업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를 구성하고 있는 게 단순히 자동차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각각의 부품을 넣는 데가 엄청 부품 회사가 많잖아요. 그 회사들까지도 다 표준을 정하는 부분이 오토사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오토사의 핵심 목적이에요. 마크는 이렇게 씁니다. 오토사. 전통적으로 이제 이런 어떤 자동차 관련은 독일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자동차 관련 인증도 사실은 이런 독일 쪽이 다 주도를 합니다. 오토사의 주 목적 세 가지를 보면 소프트웨어 개발 편의성을 높였다. 오토사가 어떤 거라고요? 자동차에 들어가는 ECU에 대한 핵심 개발인데 거기에 표준과 규격을 제시를 한 거거든요. 우리가 소프트웨어 공학 시간에 여러분들이 계속 배우는 거. 소프트웨어 공학의 목적이 뭐예요? 가장 적은 비율로 가장 품질 좋은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소프트웨어는 다시 편의성이 줘야 돼. 개발 편의성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더 쉽게 경영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거에 대한 어떤 효율성이 나와야 된대. 비용, ROI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편해야 된다고요. 뭘 하나 개발을 하는데 막 너무 많이 돈이 들어간다. 그럼 편의성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스탠다드, 규격이 나와야 되는데 그 ECU 개발, 자동차 핵심 부품이 되는 ECU 개발에 대한 표준과 규격을 제시를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동차에 대해서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면 벤츠나 이런 고급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ECU가 막 100개에서 200개까지 들어가요. 이렇게 되면 이거 개발할 수가 없거든요. 너무 복잡해서. 이게 표준이 없게 되면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이런 그런 ECU에 대한 표준과 규격은 정말 필요한 겁니다. 마찬가지 또 어떤 거냐면 소프트웨어를 재사용해야 되죠. 이거 이제 아키텍처 할 때 말씀을 드릴 건데 하드웨어를 추상화시켜서 공통 가능한 소프트웨어는 재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프트웨어 공학 시간에 계속 배웠죠. 소프트웨어는 재사용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한번 쓰고 버릴 거면 소프트웨어는 의미가 없어요. 공통 가능한 부분들은 계속 재사용이 돼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추상화라는 걸로 형태가 돼요. 결국 이게 비용 절감과 효율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회사들에서 어떤 표준 규격을 만든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궁극적으로 뭐예요? 비용을 절감시켜서 효율성을 높이겠다라는 거예요. 재사용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오토사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ECU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거에 대한 다 모듈화를 가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벤츠, BMW, 현대자동차 다 다르죠. ECU는 그거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거를 하면 작동이 안 됩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게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런 것들이 모듈화가 된다고. 그래서 현대자동차든 이게 보쉬든 아니면 BMW든 마치 레고 블록 쌓듯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쪽 회사 거를 넣고 이쪽 회사 걸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에 모델은 어떤 거예요? 우리가 PC 조립을 할 때 가장 우리가 소위 가성비 좋은 부품들로만 뚫여서 PC를 세팅할 수 있죠. 자동차 역시 이제 미래에는 어떻게 된다? 내가 가장 가성비 좋은 부품들을 끌어다가 맞출 수 있는 시대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 완성형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나는 훨씬 더 비싼 거를 여기다 넣을 거고 아니면 나는 이런 것들이 이제 훨씬 더 고객 편의적으로 되는 거죠.
회사 입장에서는 그게 손해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생산 라인 자체가 이제 표준화가 되다 보니까 예, 저희가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에 납품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현대자동차에 납품하는 규격은 다르기 때문에 공장 라인이 현대자동차 라인 하나 있어야 되죠. 우리가 BMW한테도 부품을 공급하고 싶은데 BMW는 또 스펙이 다르다고요. 그러면 라인이 또 있어야 되죠. 그 비용이 계속해서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소프트웨어 모듈화가 되면 어떻다고요? 현대자동차 만들어내는 모듈에서 현대자동차 쪽으로도 이거를 공급하고 BMW에도 공급이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되면 상호 다 윈윈하는 최대가 되기 때문에 이 ECU에 대한 소프트웨어 모듈화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죠. 각 회사마다 표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맞춰준다. 물론 여기에도 사실은 뭐 특허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나중에 법률적인 이슈는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오늘 이 시간에 볼 거는 소프트웨어 관점으로 자동차 회사별로 ECU에 대한 표준 포맷이 다 달랐는데 그거를 맞추고자 하더라. 이게 어떤 이득을 가져올 것인가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려면 어떤 규격들을 맞춰야 되는지를 고민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게 오토사르의 궁극적인 목적이니까요. 자, 이게 지금 여러분들 토요타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 토요타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 오토사 플랫폼에 아마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데가 일본 토요타일 거예요. 그래서 아예 홈페이지에도 오토사를 해요. 우리나라 현대자동차도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이 다 들어간다. 뭐 BMW, 포드, 보쉬, GM, 뭐 우리나라 현대자동차 다 있고요. 그 다음에 현도 오토에보라고 하는 데도 있죠. 자동차에 대한 어떤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도 해야 되니까. 그러면 현대자동차의 계열사들, 그러니까 부품을 공급하는 데도 다 오토사르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메이저 이런 어떤 자동차 회사들 또는 부품 회사들은 다 오토사르에 참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오토사도 파트너십이 있습니다. 보시면 크게 이제 메이저들을 한번 보시면 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거를 이제 코어 파트너, 뭐 여러분들 이런 소프트웨어도 그러잖아요. 뭐 플래티넘 파트너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등급을 나누잖아요. 그래서 BMW는 BMW 그룹으로 들어가고요. 이 BMW의 그룹이 자체가 있어요. 그냥 컨티넨탈부터 포드, 토요타까지가 이제 핵심 코어 파트너가 됩니다. 이 오토사를 주도하는 세력이 되는 거죠. 그 원에서 보시면 이것도 각각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디벨롭먼트 파트너, 개발하는 쪽이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초보자로서 파트너도 있고 그냥 참여자, 어텐던스, 옆에서 그냥 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익이 되면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레벨들도 있고 이 중에 여러분들이 프리미엄 파트너가 있어요. 프리미엄 파트너. 그래서 그냥 뭐 티어1 제너릭도 있고 뭐 스탠다드 소프트웨어도 있고 우리나라 LG전자가 이 프리미엄 파트너에 다 들어갑니다. 프리미엄 파트너. 현대자동차, 뭐 현대인텍 이런 데 이쪽이 다 이쪽 프리미엄 파트너에 들어가고 있죠. 실제로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LG전자 같은 경우에 자동차 회사로 의외로 부품을 많이 공급을 합니다. LG전자 쪽에서. 그래서 프리미엄 파트너에 들어가 있고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다 오토사 규격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참고적으로 여기 이제 스탠다드 소프트웨어 이거가 프로그램이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AR XML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 말고도 랭귀지 밑에는 C, C++ 다 들어가 있어서 상당히 이제 툴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쪽에 오토사 쪽에 핵심 어떤 패키지한 소프트웨어 회사 중에 벡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벡터. 그래서 오토사 실무 하시는 분들은 벡터 소프트웨어로 가서 이게 오토사 실제 구현하는 것들을 교육받고 그러시거든요. 벡터라는 곳이 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오토사 벡터 하면 이쪽 오토사 쪽에서는 상당히 유명한 프로그램 패키지가 있어요. 그런 회사들이 이런 프리미엄 파트너에 참여를 하고 있다. 이것도 역시 오토사의 생태계이기 때문에 메인을 주도하는 업체들이랑 그거를 커버리지하는 디벨롭먼트 파트너부터 프리미엄 파트너까지 이 파트너십들이 다 존재를 하고 있더라. 오토사.org 홈페이지를 꼭 한번 시간 날 때 들어가 보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상당히 이제 기술적인 베이스로 넘어가 볼게요. 오토사에 대한 아키텍처는 어떻게 되는 거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토사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현재 기준으로 클래식 릴리즈 기준으로 이 버전으로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이 구조를 조금 이해를 보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이쪽에서는 다 이제 공통으로 쓰이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들이야. 여기가 핵심이 됩니다. 런타임 인바이러먼트 요거를 우리가 RT라고 불러요. RT 런타임 인바이러먼트 약자만 따서 RT라고 불러요. 여기가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핵심 계층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 뒤에는 이제 밑에는 추상화 계층 이어서 그런 어떤 하드웨어에 대한 이슈 하드웨어를 모르더라도 그거를 추상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핵심 모듈은 이 런타임 인바이러먼트가 들어갑니다. 보시면 간단하게 보시면 메모리 서비스, 암호화가 있죠. 암호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걸 배우시면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미 ISO 2626이라고 하는 표준이 있어요. 이게 이제 자동차 소프트웨어에 대한 안전성이에요. 그러니까 자동차는 사람의 생명과 직결이 되잖아요. 잘못 프로그래밍을 하면 사람이 생명이 죽는다고요. 그렇죠?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 공학 시간에 들었겠지만 OS가 리얼타임 OS라고 그래서 RTOS라고 들어보셨죠? RTOS가 들어간다고요. 뭐 반응이 즉각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들 뭐 자동차 선로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게 지금 뭐 판단하고 바로바로 돼야지 안 그러면 사람은 생명하고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을 주체할 수 없다고요. 어떤 자극이 들어갔을 때 리스판스가 바로바로 와야 돼요.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라고요. 이것도 생명, 자동차잖아요. 그래서 IS 2626이라는 게 있고 아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실. 사실은 IS 2626이가 그 아실의 1단계부터 4단계까지 하는데 자동차 소프트웨어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를 해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들어간 자동차의 이 소프트웨어가 얼마나 안전하다라는 걸 인증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물론 또 ISO 인증을 보시면 14399 이런 라인에 보면 각각의 또 있어요. 이슈만 해당되는 거, 캔 통신되는 거 이런 것들. 자동차 하신 분들은 캔 통신, 정보통신, 전자공학 하신 분들 다 이해하죠. 캔 통신. 자동차를 좀 뜯어보시면 회로가 다 캔 통신이에요. 그게. 컨트롤러 에리어드 네트워크라고 하는 거거든요. 캔 통신. 그런 것만 또 인증해서 나가는 것들이 있죠. 각 부분별로. 어찌됐든 자동차는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거, 앞으로 자율주행 자동차 뭐 이런 거하고 더 겹치면서 더더욱 중요해지겠죠. 소프트웨어가. 그래서 암호화 핵심이라고요. ECU 해킹되면, ECU 펌웨어 해킹되면 여러분들 영화에서 보시잖아요. 내가 악셀레이터 밟지 않았는데 자동으로 받게 됩니다. 자동으로 원격 시동 걸리게 되고요. 브레이크 안 먹게 됩니다. 이게 사람하고 생명하고 연관된 부분들이잖아요. 암호화라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암호화 서비스가 있고 그걸 하드웨어 추상화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커뮤니케이션 하는 부분들 하드웨어를 어떻게 추상화 레벨로 내릴 거냐. 당연히 거기에 복합적인 드라이버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슈에 대한 하드웨어를 어떻게 하드웨어로 이렇게 넘어갈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면 윈도우 우리가 10을 OS를 설치를 한다. 이미 뭐 사실은 윈도우 98부터 그 개념이 들어간 거지만 플러그 앤 플래그 내가 보드에 이 슬롯을 꽂으면 운영체제가 나의 드라이버를 인식을 하죠. 근데 그걸 인식을 안 하면 하드웨어 추상화 레벨로 기층을 했잖아요. 그걸 HCI라고 합니다. 하드웨어로 추상을 해서 윈도우 운영체제에서 가장 적절한 드라이버를 그냥 추상화 레벨로 만들어 놓는다고요. 그래서 딱 맞는 드라이버가 없더라도 그거를 임시적으로 쓰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윈도우에서 그런 모듈을 일단은 수용을 해준다. 이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런 ECU가 다 포맷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하드웨어 추상화를 해주는 개념들이 필요한 거죠. 그 층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밑단에 보시면 당연히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있고 그 윗단들의 어떤 드라이버들, 메모리, 암호화, 그 다음에 무선, 통신 이런 것들에 대한 컨트롤러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이게 지금 현재 클래식 릴리즈에 대한 아키텍처 부분이에요. 이렇게 오토사르 아키텍처가 되어 있고요.
예, 조금 더 이제 들어가 보면 오토사리 클래식 플랫폼은 세 개의 레이어, 사실은 세 개의 레이어인데 그냥 간단하게 두 개의 레이어로 표현을 할게요. 어차피 이제 이게 하드웨어 추상화 레벨에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베이직 소프트 이거를 우리가 BSW라고 그럽니다. 베이직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종속적인 부분과 공통되는 기능을 여기다 다 담았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각 하드웨어에 다 디파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추상화 레벨로 올린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베이직 소프트에 담았어요. 그냥 여기를 콜해서 쓰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핵심인 거죠.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ASW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이게 이제 핵심이 되는 거죠. 각 OEM 어떤 건지 아시죠? 우리 OEM 한다 그러잖아요. 납품한다 그러죠. 대신 만든 주문 제작 생산하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 그다음에 공급자, 서플라이어. 내가 지금 현대자동차의 어느 부분을 지금 만들어내는 거를 했을 때 그거를 공급자, 서플라이라고 그래요. 그 생태계에 참여하는 인더스트리를 공급자라고 하는데 그런 OEM과 공급자가 개발해야 될 제어기의 고유 핵심 기능 이게 바로 ASW 이게 핵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국 이걸 가지고 서로 다른 이슈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거예요. 지금 모든 자동차마다 이슈가 다 다른데 어떻게 된다고요? 이 다른 이슈에서 이 어플리케이션으로 돌아간다고요. 다 공통적으로 돌릴 수 있는 거죠. 그림을 한번 보시면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이쪽에 맨 왼쪽에 위에 자, 베이직 소프트웨어가 있죠. 당연히 하드웨어를 추상하고 그 다음에 베이직 소프트웨어. 여기가 지금 하드웨어 종속적인 그 다음에 돌아가는 게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잖아요. 자, 이게 오토사에서 보면 당연히 위에 응용 프로그램이 있고 어떻게 그냥 화면 UI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요. 결국 오토사가 뭐예요? 표준화된 미드웨어라고요. 미드웨어의 개념 아시죠? 우리 웹아스 할 때 데이터베이스를 하려고 할 때 우리가 와스를 미드웨어라고 그럽니다. 어떤 DB하고 상관없이 와스가 그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안에 이런 소프트웨어들이 들어가 있고 이 부분 바로 하드웨어 스페시픽한 부분 어떤 특정 보시면 보시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으면서 밑에 이 부분과 이제 추상화 레벨을 맞춰주는 거죠. 이렇게 통신을 하면서 그래서 오토사라고 하는 부분들이 하드웨어 스페시픽한 부분 이슈를 컨트롤해 주면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는 어플리케이션 OEM 쪽에서 들어가는 거고 이런 이 밑에는 이제 보시면 캔 통신 플렉스레이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이런 자동차 통신 쪽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튜버 중에 혹시 자동차에 관심이 많으면 회사원이라고 하는 유튜버가 있죠. 현대자동차를 전부 다 그냥 다 완전 해체 수준까지 다 해서 다 합니다. 그때 이 캔 통신이라는 용어를 계속 해요. 그분이 이게 그래서 이게 핵심이 됩니다. 핵심 컨트롤러 에어리어 네트워크의 약자예요. 캔 통신을 하게 됩니다. 이 자동차 쪽에서는 캔 통신이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죠. 자동차에서는 핵심들이 됩니다. 그런 한번 거기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 각 회로들 거기서 실제로 그 유튜버 회사원 그분이 현대 거 ECU도 드러내요. 그래서 뭐 이게 뭐 수동이다 자동이다 그러니까 뭐 수동 변속일 때 그러니까 자동 리모컨 킨으로 됐을 때 그런 기능이 다 다르거든요. 그런 ECU가 가지고 있는 기능에 대해서 그래서 이건 뭐 이렇게 했는데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한번 시간 되실 때 한번 보시면 이 자동차에 대한 이해를 훨씬 더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때 가장 많이 쓰이는 자동차 통신이 캔 통신. 이런 밑에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해서 공통되는 부분과 실제로 OEM 업체들 개발자들이 개발해야 되는 부분들이 나누어져 있다. 뭐 3개 레이어 아니면 뭐 2개 레이어 이렇게 말씀드려도 됩니다. 어차피 하나는 이 이슈를 공통적으로 쓸 수 있게 추상화하는 레벨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토사르 클래식을 2개의 레이어로 보는 경우도 있고 3개의 레이어로 보는 경우도 있고 다 맞다. 결국은 그게 어떤 거다? 하드웨어 추상화 개념을 하는 거기 때문에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보는 거지 결국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오토사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AR XML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가장 핵심이 될 건데요. 자, 실무 쪽으로 한번 보면
오른쪽이 AR XML 샘플 코드예요. 여러분들이 실제 프로그래밍을 해보면 예, 뭐 많이 보셨죠? 뭐 이클립스 통합 툴이나 이럴 때 XML은 다 건드려 보셨으니까 이렇게 구체적인 XML 예, 값 속성 값들을 다 받아간다고 이렇게 다 정의를 해서 예, 오토사르 스키마해서 지금 오토사르 버전이 아마 최신 버전이 4.4 버전까지 나왔을 거예요. 4.4. 예. 그래서 이렇게 다 하나하나의 프로퍼티를 이렇게 세팅을 해준다고요. 언어 랭귀지로. 예. 그리고 이게 지금 보이는 게 어떤 거냐면, 예. 시스템 데스크라고 해서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 자바 개발하려고 할 때 이클립스 통합툴처럼, 예. 요런 것들을 다 볼 수 있게 통합으로 끌을 수 있는 일종의 소프트웨어예요. 네, 소프트웨어. 이쪽에서 또 패키지로 제일 잘 나가는 게 앞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벡터라고 하는 그 패키지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많이 비싼데 예, 이런 것들 다 연동이 된다고요. AR XML이라고 하는 것은 오토사의 핵심이 된다. 그러니까 오토사에서 어떻게 인터페이스 받을 거냐라고 할 때 일일이 다 정의해주는 표준 문서 포맷이 됩니다. 표준 문서 포맷. 자, 밑에는 어차피 자동차니까 캔 통신 이런 거는 C나 C++로 통신이 되는데 뭐를 어떻게 인터페이스하고 주고받는 이런 미들웨어 따라서 주고받는 것들은 다 뭘로 한다? 예, AR XML이라고 하는 이런 문서 포맷을 가지고 한다. 결국 이게 뭐예요? OEM의 회사들, 그 다음에 공급하는 서플라이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툴 간의 협업의 매개가 돼요. 그래서 AR XML을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토사를 한다라는 거는 AR XML의 문법을 이해하고 이걸 컴파일하고 이해하고 예,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AR XML이 나왔다고 하는 거는 이 오토사 쪽에 지금 업무 쪽에 지금 현업에 있는 거죠. 자, 이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마 가장 많이 보는 오토사 하게 되면 이제 인용되는 장표인데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이 용어를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버추얼 펑셔널 버스, 이거를 약자로 앞자만 따서 VFB라고 합니다. VFB. 버추얼 펑셔널 버스라는 개념을 여러분들 우리 컴퓨터 논리회로 컴퓨터 이 구조 시간을 배웠죠. 버스 구조라고 하죠. 각각의 이어주는 인터페이스들을 여기서 버스라고 그래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버추얼 가상의 기능이라는 거죠. 가상의 기능. 여기에 보시면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 요게 바로 이거를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들이에요.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여러분들이 요거를 조금 이해하시려면 여러분들 혹시 배웠을 수도 있는데 SOA라는 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SOA. 이게 뭐예요? SOA가?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중에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 네. 한때 IBM이 정말 아키텍처 중에 정말 뜰 거라고 밀었던 아키텍처 중에 하나예요.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 서비스 관점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서비스. 하나하나 모듈을 뜯어서 우리 아키텍처를 개발자나 IT 관점이 아니라 현업이 서비스를 받는 관점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 이런 아키텍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소프트웨어 공학 시간을 오면 혹시라도 과거에 배웠거나 아니면 배우실 분들은 관련된 교재 있으면 찾으시면 아키텍처 중에 소프트웨어 오리엔티드, 그러니까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라고 SOA 아키텍처라는 게 있어요. 지금도 일부는 쓰고는 있는데 이제 많이 이제 방법론이 바뀌어서 자, 그 개념이 가장 맞는 거예요. 이거 하나하나가 사실은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들이 서비스가 되는 거예요. 서비스. 이렇게 보시면 디스크립션으로 되어 있죠. 오토사르 서비스 컴포넌트 1부터 당당당해서 어디까지? N까지. 이게 뭘로 연결되어 있다? 버추얼 펑셔널 버스 VFB라고 하는 걸로 쭉 연결이 되어 있다고요. 이렇게 기능.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게 자동차 협력 업체들이 다 모이는 거잖아요. 자동차 부품이 뭐 수만 개에서 수십만 개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다 기능적으로 모여야 돼. 그러면 자, ECU는 이렇게 디스크립션 돼서 누가 이렇게 다 정해줘야 되겠죠. 네. 문서 표준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여러분들 개발을 하게 되면 우리가 프로토콜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니네가 이렇게 줘, 우리는 이렇게 받을 테니까 프로토콜을 맞춘다 그러죠. 문서 스펙을 맞춘다고 그래요. 규격을 맞춘다고 그래요. 네.
이런 거를 뭐 규격서를 달라고 하고 정의를 맞춘다고 한다고요. 자, 그때 어떤 걸 쓰냐? 다 AR, XML을 쓴다고요. 그렇죠? 시스템에 제한 사항이 있다. 야, 요거는 요로 되고 요럴 때는 요렇게 돼. 어떻게 시스템 컨스트레인트 제약 사항을 다 묘사를 해야 돼요. 이거 할 때도 어떻게 한다? AR, XML을 쓴다고요. 그렇죠? ECU에 대한 구성에 대한 그 어떤 묘사도 있을 거예요. ECU를 구성을 어떻게 하라. 결국 그게 밸류, 값 이런 걸로 들어갈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 이것도 AR, XML로 들어간다고요. 결국 이게 어떻게 된다? AR, XML이 네. 이게 그러니까 툴이든 서포팅이든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를 다 개발하는 종합적인 건데 요거를 AR, XML로 통신을 한다고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이제 이렇게 된 것들을 실제 밑단 ECU 레벨대로 내리면 자, 아까 여기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디스크립션 일들이 있어요. 기능 서비스가 하나씩 있어요. 이제 문서를 다 받았어요. 그러면 이게 그림으로 다시 보면 자, 보시면 캔 통신도 있고 플렉스 레이켄도 있고 가장 중요한 통신이라고 그랬어요. 이 자동차에서 쓰는 기본이 있고 자, 그 다음에 베이직 소프트웨어가 있고 밑에 RT 이게 핵심이라고 그랬죠. RT 리얼타임 인바람먼트 요게 핵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추상화 다 하면서 여기에다가 기능을 다 얻는다고요. ECU 1, ECU 이렇게 나는 그 중에서 컴포넌트 1과 2를 가져올 거야. 요게 현대자동차예요. ECU 1. 나는 보시인데 그 중에서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3을 가져갈 거야. 야는 보시 자동차가 되겠죠. 자, 야는 예를 들어 BMW야. 나는 이렇게 어떻게 된다고요? 이 서비스가 있는 것 중에 내가 원하는 거를 취할 수 있다고 이렇게. 자, 그리고 아까 모듈화 기억나시죠? 내가 원하는 기능들을 하나씩 태울 수 있다고요. 또는 하나의 ECU가 한 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앞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고급 벤츠 이런 거는 ECU가 100개에서 200개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막 몇 억짜리 이런 자동차는. 그러면 뭐 ECU 1번은 이렇게 구성하고 ECU 2번은 이렇게 구성할 수도 있겠죠. 이해되시죠? 하나의 같은 벤더 내에서도 ECU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요게 하나의 벤더를 구분해 줄 수도 있는 거고 ECU 1 타입으로 가져가는 게 현대자동차, 뭐 ECU 2로 가져가는 게 벤츠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요. 이해되시죠?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다 하는 것들을 중간에 어떻게 약속을 하기로 한다? AR, XML이라고 하는 문서 포맷으로 가지고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오토사 실습을 가시면 이 그림은 가장 많이 쓰이는 그림이기 때문에 아마 다 보실 거예요. 용어 버추얼 펑셔널 버스란다. VFP 이 용어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용어는 하나 기억을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실질적으로 한번 그림을 통해서 볼게요. 여러분들 소프트웨어 공학 시간에 클래스 다이어그램, 시퀀스 다이어그램 이런 거 배우셨나요? 실무에서 여러분들 이거를 왜 배우나 혹시 하셨다라고 하면 오토사에서는 시퀀스 다이어그램, 그 다음에 클래식 다이어그램 이런 거 엄청 많이 씁니다. 이 표기법. 여러분들 그림 정말 많이 써요. 그 통합 툴 안에 벡터 뭐 이런 것들에 이거가 아예 다 내장되어 있어요. 클래스 다이어그램, 시퀀스 다이어그램 이런 것들. 그래서 소프트웨어 공학 시간에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다 배웠던 게 실무에서 다 쓰이게 됩니다. 그냥 이론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요거는 어떤 거냐면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전류를 읽고 해당되는 부품에서 현재 전류가 몇 암페어냐라고 하는 전류를 읽고 현재 전압이 몇 볼트냐라고 하는 전압을 읽어서 실제 나의 지금 충전기의 잔여량이 얼마냐, 충전자, 그러니까 나의 지금 배터리가 얼만큼 남았냐 또는 얼만큼 충전되고 있느냐라는 걸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충전기 보시면 무조건 암페어와 볼트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전력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배웠을 거예요. 전력이라 하면 전류 곱하기 전압을 우리가 전력이라고 합니다. 결국 그게 충전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충전기에 보시면 몇 암페어 규격의 몇 볼트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표준 스탠다드죠. 요게. 그래서 BMS라고 하는데 제역이에요, 제역이.
내가 충전 제어기를 설계를 하려고 하면 전류를 읽어내는 모듈과 전압을 읽어내는 모듈이 필수입니다. 자, 볼게요. 그러면 현재의 전류 값을 읽어서 보내고, 보낼 때는 어떻게 보낸다고요? 예, AR/XML로 프로그래밍 문서를 정리해서 보내줘야 되겠죠. 문서 포맷이니까. 전압을 읽어서 보내준다고. 이때도 뭐라고요? 예, AR/XML을 쓴다고요.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칼큘레이터 SOC 전체의 충전량을 계산하는 거예요. 전류량을 읽은 거랑 전류량을 읽은 것을 가져오고 전압량 읽은 것을 가져와서 요거를 계산하면 되는 거죠. 예. 이게 지금 현재 클래스 다이어그램인데 이게 바로 대표적으로 이거를 컴포넌트 모델링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실무에 가시면 이렇게 실제 툴에서 모델링 하게 돼 있어요. 이게 근데 나중에 언어로 실제 소스 코드까지 쭉 내려오게 되는데 요거를 실제 모델링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 공학 시간에 배웠던 클래스 다이어그램, 시퀀스 다이어그램 이런 것들 중요합니다. 예.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개념들을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요게 실제 소스 코드로 만들어져요.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요 SOA라고 그랬잖아요. 이 방법론이 SOA와 더불어서 오토사가 추구하는 게 MDA입니다. MDA 소프트웨어 공학 시간에 배우시지 않았어요? 모델 드리븐 아키텍처. 예. MDA 아키텍처를 추구를 합니다. 오토사가. 그래서 SOA하고 딱 맞는 거예요. 이 모델 드리븐 아키텍처를 하려고 하면 이런 클래스 다이어그램 이렇게 도식화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각각의 부품별로. 예. 모델 드리븐 아키텍처의 특징이 뭐예요? 예. 테스트를 먼저 한다라는 거죠. 테스트 먼저 한다는 거. 자, 모델 드리븐 아키텍처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이 모델 드리븐 아키텍처의 최종 모델이 뭐예요? 내가 이런 형태로 이렇게 그려놓으면 내가 일일이 소스 코드를 짜지 않더라도 모델 드리븐 아키텍처로 이렇게 잘 정의를 하면 어떻게 된다? 툴에서 자동으로 소스 코드를 만들어낸다. 이게 MDA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실무에 가시면 오토사를 이렇게 모델링을 하면 그 툴에서 실제로 소스 코드를 뱉어냅니다. 네. 그래서 이 디자인이 정말 중요해요. 모델링이. 이 이슈를 내가 어떻게 잡겠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 공학 시간에 배웠던 게 다 하나하나 실무에 가시면 다 쓰이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의 전공 과목, 선택 과목이 그냥 배우는 게 아닙니다. 실무에 가면 다 쓰이는 거예요. 예.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외에 여러분들이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 SOA와 MDA 부분은 꼭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 공학 시간에 배웠던 분 아니면 이제 배울 분들이라도 꼭 개념은 찾고 가시기 바랍니다. 연연히 실무에서 쓰이는 것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 용어 아까 버추얼 펑셔널 버스라고 그랬죠. 버스. 그 영역 안에 들어가 있는 거다. 네. 그래서 BMS를 내가 오토사르 형태로 만들고자 싶다. 그러면 이렇게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순서 들어가고 이렇게 합니다. 여기 이제 타이밍이 들어가면 타이밍 시퀀서가 들어가는 거예요. 뭐를 하고 난 다음에 뭐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실제로 여러분들이 오토사에 대한 UML도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 공학 시간에 배웠을 건데요. UML 모델하는 것들이 있죠. UML 뭐 지금 2.3까지 나왔을 건데 MDA 아키텍처를 하시면 UML을 아셔야 돼요. 까시면 실제로 모델.eap 함수를 쫙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5대 지금 뭐 4.4까지 나왔는데 오토사르에 대한 모드 매니지먼트, 메모리, 그 다음에 뭐 진단, 커뮤니케이션 스타 보시면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그림이냐면 이게 이게 타이밍이라고요. 이게 시간에 따른 아까 제가 클래스 다이어그램 그 다음에 어떤 시퀀스 다이어그램 이런 거잖아요. 이게 타이밍이에요. 시간과 관련된. 이게 어떤 거냐면 뭐를 하고 난 다음에 뭐를 한다는 거예요. 조건문이죠. 조건문. if else 아니면 뭐 자바로 말하면 try catch예요. 이거가 해당이 되면 이거를 해라. 근데 이거는 반드시 시간의 개념이 있습니다. 시간. 어떤 것이 끝났을 때 뭐를 행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이어그램으로 표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MDA 아키텍처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델을 정의를 하면 소스 코드를 실제로 뱉어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게 모듈이에요. 오토사 언더바 BSW 언더바 아까 제가 베이직 소프트웨어라고 그랬잖아요. UML 언더바 모델.eap 함수 깔으시면 실질적으로 깔으시게 되면 이런 형태가 되는데 실제 소스 코드를 뱉어내는 형태까지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해보시면 실제로 이제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자, 요거는 실제로 오토사를 실무를 할 때 들어가는 부분들이에요. 보시면 시스템을 설계한다고요. 아까 제가 모델링을 한다고 그랬죠. 모델링 하면 만들어낸다고 그랬어요. XML 시스템 설계 부분이 있고 ECU를 설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ECU 설정 부분은 이제 조금 요거는 뭐냐면 자동차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아까 말했던 캔 통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모르면 이제 조금 힘들거죠. 캔 통신, 플렉스데이 이런 통신들을 모르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BSD 베이직 소프트웨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토사에 대한 모듈이 있고 실제 이제 RT 리얼타임 인바이러먼트 여기가 핵심이 된다고 그랬죠. 이런 것들을 받으면 실제로 컴포넌트들 그래서 표시된 것들이 실제로 현업에서 작업을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분홍 스택으로 표현된 것들이 이렇게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그러면 실제로 이거를 한다라는 건 뭐냐? 크게 두 단계로 말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시스템을 설계하는 단계. 우리가 소프트웨어 만들 때 요구 분석부터 설계, 분석, 그리고 구현, 테스팅, 실제 릴리즈까지 있잖아요. 크게 요 오토사르는 시스템을 설계한 것과 ECU를 설정하는 두 단계로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 설계 단계를 또 나눠보면 실제로는 ECU는 ECU 설정 단계와 BSW 제너레이트 단계가 있어요. 이거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실제 오토사 언더바 BSW 언더바 UML 언더바 모델.eap 함수까지 간다고요. 이게 이제 시퀀스 다이어그램. 네. 아까 다이어그램 말씀드렸잖아요. 요건 클래스 다이어그램. 정적인 거고 이건 정적 다이어그램, 이건 동적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데 무슨 차이에 시퀀스가 들어간다라는 거는 다이나믹이기 때문에 시간이 있다고요. 시간 또는 무슨 작업이 끝나고 뭐를 하라고 하는 어떤 선과 후의 관계가 있다고. 이걸 시퀀스 다이어그램이라고 해요. 클래스 다이어그램 정적인 거예요. 그냥 여러분의 어떤 펑셔널한 것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서로 다르죠. 이건 오토사르 메타 모델.eap를 쓰는 거고 이건 실제로 이제 모델 EAP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네트워크 설계부터 이렇게 파일명, 파일 이름 변수,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API까지 정의가 되고 그 다음에 한 개 ECU에 이제 ECU 때는 BSW 선정이 되고 실제로 여기가 코딩이 되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서비스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부분들 이런 거는 어떻게 돼요? 자동으로 소스 코드가 나오는 거지만 안 나오는 거는 실제 이제 코딩을 해야 되는 거죠. 더 정교하게 들어가는 거는 MDA라고 해서 모든 거를 다 코딩 나오는 건 아니니까 이제 실제로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 가시면 그러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AR XML까지 파라미터까지 설정이 된다고요. 그래서 크게 두 개로 보시면 ECU, BSAW 제너레이트 단계는 아직 이게 하드웨어 베이스 작업이기 때문에 C 코딩이에요. C나 C++이라고요. 그러니까 디바이스를 직접 컨트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여전히 C입니다. 네, C로만 돼 있어요. 그 전까지는 AR XML이 되겠죠. 이렇게 자동차를 안다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캔 통신 자체가 지금 뜯어보면 이게 다 지금 C 코딩이거든요. 이게. 네. 그래서 여러분들 전자공학과 전기공학과 이런 쪽 학우생들이 오토사를 관심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소프트웨어 공학이기 때문에 약간 이게 지금 이런 전자공학, 전기공학이 들어가는 있지만 이 자동차는 차세대 중에 가장 이제 소프트웨어가 더 많이 들어갈 사업이거든요. 전기자동차나 이런 걸로 자율주행 이런 걸 합쳐지면서 더더욱 활성화가 될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프로그래밍을 한 거가 어떤 단순히 현업의 요구를 받아서 웹 프로그래밍 영역이 엄청 많잖아요. 웹 프로그래밍을 했다. 어떤
쇼핑몰 프로그램, 주문을 하면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는 거, 뭐 증권 프로그램, 뭐 이런 다양한 이런 비즈니스 인더스트리가 있지만 이 자동차 영역도 엄청난 영역이라는 거죠. 물론 여기에는 하드웨어 베이스의 기본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 캔통신이나 이런 것들. 근데 여기가 무궁무진하는 거죠. 실제로 해킹도 일어나고, 예. 여러분들 뭐 영화나 아니면 뭐 유튜브 이런 거 보시면 찾아보시면, 예. 실제로 ECU를 해킹해서 ECU 펌웨어를 건드려서 해킹하는 사례가 엄청나요. 예. 실제로 그 부분이 잘못되면 이건 대형 사고잖아요. 예. 실제로 이제 다이아드 같은 영화가 일어난다고요. 고속도로에서 차를 밀려 있는데 특정 하나를 엎어버리면 그거 하나로 끝나는 거 아니죠. 밀려 있는 차들 다 하게 되고, 네, 이 컨트롤이 안다고요. 더군다나 자율주행까지 이제 이게 합쳐지게 되면 어떤 영향이 올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 소프트웨어 오토사를 하는 거, 이 자동차와 관련된 소프트웨어에 대한 안전성, 보안,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여러분들 보시면 구인 이런 거 볼 때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에서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 보안만 따로 뽑아요. 이런 부분들, 이 소프트웨어들, 예, 실제로. 삼성전자 이런 쪽에서도 보시면 프로그래밍을 제일 잘하는 영역들이 삼성전자 쪽 사람들이거든요. SDS 분들이 아니에요. 예, 실제, 예. 이 산업을 이해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 디바이스 단말이나 이런 것들. 네, 예. 그래서 이 영역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관심 있는 학생분들은 이미 실무에 종사하시는 분은 더욱더 매진하시고, 자동차 쪽 인더스트리로 어떤 이직이나 전직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부분은 오토사르를 반드시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토사 이외에도 ISO 26262 자동차 소프트웨어 들어가는 안전성 평가라는 게 있어요. 아실도 있고, 이게 지금 자율주행 자동차와 합치면서 여러 가지 형태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에 어떤 실제로 많이 관심이 있으시고 소프트웨어 공학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쪽 하면 연봉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세기 때문에, 예, 여기를 가면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거죠. 예. ECU 해킹 방지하는 것부터 다 배우고 CQ 코딩 100% 들어가야 되겠죠, 여러분들. 예. 자동차잖아요. 이거 잘못되면 지금, 예, 해킹 당하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보안이 강하겠어요. 3중, 4중으로 들어간다고요. 예, 뚫어오는 거에. 그 다음에 리얼타임은 얼마나 반응을 해야 되겠어요. 예? 윈도우처럼 뭐 버튼 눌렀는데 버벅거리고 반응 없고 이러면 큰일 나는 거죠. 사람 죽는 건데 지금. 예. ECU는 빠릿빠릿 해야 된다고요. 그냥 바로바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예. 내가 지금 브레이크 눌렀는데 이게 지금 어버버 해갖고 하면 사람 바로 죽는 거예요. 네. 안전과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예, 자동차 운전자가 하고자 하는 행위를 얘가 바로바로 따라가줘야 된다고요. 그런 기능에다가, 예, 보안까지 들어오니 이게 프로그램 레벨이 최상의 높은 대로 올라갑니다. 예,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가장 잘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자동차 업계 쪽으로 지금, 예, 많이 몰려가고 있는 부분이에요. 현재까지는 게임이나 이런 어떤 은행, 증권이라고 하는 대형 포탈들, 대규모 트랜잭션을 일으키는 것들에 대해서 있었어요. 특히 이제 게임,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어떤 가상화폐 이쪽이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블록체인 때문에, 예, 여기에도 블록체인이 쓰입니다. 이제, 예, 자동차 쪽에서도 그 개념이 지금 연구도 되고 있다고요. 그래서 현재는 게임이나 증권, 은행 이런 쪽 프로그램이 최상위 레벨이지만, 예, 곧 이 자동차로 넘어갈 거라고요. 자동차로 넘어간다는 얘기는 여러분 이제 제조업의 프로그래밍을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요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넘어가면 이제 비행기, 선박, 자동차가 부품이 2만 개면 비행기는 얼마겠어요? 막 1조개가 들어간다고, 1조개. 예. 비행기 부품이 몇 개가 들어가겠어요? 이건 뭐 셀 수가 없다고요. 네. 그러면 그것도 날기 위해서 소프트웨어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예. 엔진 제트를 얼만큼 속도를 내야 뜰 거라는 게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다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이라고요. 그러면 자동차만 해킹하나요? 아니죠. 내가 비행기를 해킹할 수도 있다고요. 똑같다고요. 거기 ECU가 들어가는데. 예.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이쪽 영역이 엄청 뜨는 거죠. 기능은 빠릿빠릿 해야 되면서 보안은 최고여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제조업, 자동차, 선박, 항공과 관련된 프로그래밍 쪽에 여러분들이 그런 표준에는 뭐가 있고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는 뭐가 있고 거기에 실제로 어떤 모듈들이 들어가고 패키지는 뭐가 있는지 이런 것도 관심을 가지시면
여러분들이 좀 더 성장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토사 얘기를 해드렸는데 시간이 되시면 ISO 26262, 아실 이런 거 자동차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안전성 기준 다른 것들도 더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찾아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소프트웨어 공학 특강 여러분들 소프트웨어 공학과 학생 여러분들 위한 특강으로 자동차 표준 아키텍처 오토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길면 뎁스 있게 들어가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이런 자동차 쪽에도 표준 아키텍처가 이런 게 있고 이런 어떤 니드가 있고 이런 식으로 발전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좀 이해의 폭을 넓히셔 줬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넘어가서 선박이나 이런 비행기 쪽 영역까지도 훨씬 더 많은 진출 영역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토사 소프트웨어 공학과 학생 여러분들 위한 특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